네, 영상을 좀 끊어야 돼서,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속 절차는, 소송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신속한 분쟁 해결 절차인 중재를 더 신속하고, 더 저렴하게, 분쟁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원래는 미국 중재협회에서 처음 시작이 됐던 것이 이제 한국의 대한상사중재원이 이를 도입을 함으로써 시작이 됐고, 초창기에는 이제 국내 중재에만 적용을 하다가 국제사건에도 적용을 할 수 있도록 국제중재규칙의 내용이 신설이 됐습니다. 어떤 경우에 적용이 될 수 있느냐라고, 좀 이게 모든 사건을 신속 절차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신속 절차를 적용할 수 있는 사건이 이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국내 중재 규칙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별도의 합의가 있는 중재사건,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신속 절차로 합시다, 뭐 이렇게 합의를 했거나, 아니면 신청 금액이, 그 중재 신청 금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속 절차를 적용을 하기로 국내 중재 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요 신청 금액이 1억 원인 거 관련해서 금전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예를 들어서 대금 청구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신속 절차를 적용받기 위해서, 전체 사건은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사건인데 그 중에 일부인 한 1억 갖고만 이제 이걸 이제 분할해서 쪼개서 신속 절차를 신청을 한다든지, 그런 이제 편법은 쓸 수가 없도록 이 규정이 또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억 원 미만 사건에 대해서 신속 절차를 적용을 한다, 국내 중재의 경우에는. 그리고 이 피신청인이 그러면 이제 반대 신청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피신청인은 답변서, 우리가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보내야 되겠죠. 그래서 답변서 제출 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반대 신청은 1억 원 초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1억 원을 초과하는 반대 신청을 하게 되면 이때는 1억 원이 넘어가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신청인이 1억 원 언더라고 해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피신청인이 이제 반대 신청을 하면서 1억 원을 넘겨요. 그러면 이 신속 절차를 적용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진행 중에,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 금액을 1억 원으로 바꾼다든지 그런 거는 할 수가 없다. 근데 이 신속 절차를 적용하는 사유가 두 개 있었잖아요. 금액적으로 1억 원 언더이거나, 아니면 이제 합의에 의해서 신속 절차를 하기로 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어차피 이게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 금액하고 상관없이 신속 절차를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의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합의에 의해서 시작된 경우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국내는 1억이고 국제중재규칙의 경우에는 5억입니다. 5억. 그래서 신청 금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그리고 마찬가지로 당사자들 사이에서 신속 절차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국제중재 경우에도 신속 절차를 정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5억 원에 신청을 했는데 피신청인이 5억 원을 넘겨서 반대 신청을 했다, 그러면 또 이거는 금액 기준상 안 되기 때문에 적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금액 기준에 따라서 1억 원, 5억 원 이런 기준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중재인의 경우에는 이 사무국은 별도로 그러니까 당사자들 합의가 있지 않는 이상 이 신속 절차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국내 중재 규칙에 의한 중재인 구성, 그걸 하지 않고 중재인 명부에서 한 명의 중재인을 선정을 합니다. 단독 중재인을 적용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국제 중재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한 명의 중재인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3명은 안 됩니까? 3명은 안 되냐? 할 수 있는데, 이게 3명, 그러니까 이 신속 절차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비용도 줄이고 절차적으로도 빨리 끝내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신속 절차를 하는데
그 중재판정부를 3인으로 구성을 한다. 이런 것들이 좀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당사자들이 국제중재에서 3인의 중재판정부를 하기로 했다 하더라도 대한상사중재원 사무국에서 단독판정부가 어떻겠냐 뭐 이렇게 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 신속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요 경우는 3인에 의한 중재 판정이 아니라 단독 중재 판정부를 구성을 하게 된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단독 중재 판정부를 구성을 해서 신속하게 진행되는 신속 절차는 어떤 절차를 밟느냐라고 하면 국내 중재에 있어서는 한 번에 원샷으로 심리를 마치도록 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끝내야죠. 그래서 중재판정부는 필요한 경우에만 종결한 심리를 재개하거나 뭐 추가 서면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일단 빨리 끝내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게 이제 구술 심리를 하지 않고 서면 심리로 끝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사자들이 서면에 의한 심리만 진행하겠다라고 합의를 하거나 아니면 중재판정부, 뭐 단독 중재판정부니까 그 한 사람이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서면 심리가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면 구술 심리 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서면 심리에 의해서 중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말 빨리 끝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당사자는 서면 심리 합의를 할 때, 서면을 몇 번을 낼 거냐, 증거 서류 몇 번을 낼 거냐, 언제 낼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합의할 수 있고, 그런 어떤 절차나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재판정부가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국제중재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국제중재니까 여러 가지 선택권이 있습니다. 중재판정부는 구술심리의 어떤 일시, 장소 이런 것들을 결정해가지고 적절한 방법으로 당사자나 중재원, 상사중재원, 사무국에 통지를 합니다. 구술심리도 국제중재에도 이 구술심리를 하게 되면 원샷 1회의 종결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근데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심리를 더 하거나 종결 후에 추가 서면을 내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중재는 기본적으로 신속 절차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5억 원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당사자들 사이에서 별다른 합의가 없는데 신청 금액이나 반대 신청 금액이 각각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거는 진짜 소액인 거죠. 우리가 국내 중재에서 신속 절차가 1억이고 국제 중재가 5억인데 국제 중재 중에서도 5천만 원 언더다. 이거 진짜 소액인 거죠. 그런 경우에는 서면 심리합니다. 구술 심리하지 않고 근데 이런 소액의 경우라도 당사자가 신청하면 한 번 정도의 구술 심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리도 짧게 한 번에 끝낸다라고 하면 결과도 빨리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국내 중재의 경우에는 중재 판정 한 명의 단독 중재 판정부 구성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0일 그러니까 이거는 대략 한 3개월 조금 넘는 기간 안에 판정이 나오게 돼 있고 그리고 국제 중재는 6개월 안에 끝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합의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요청에 의해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이 신속 절차의 취지 자체가 신속한 어떤 분쟁 해결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판정 기한을 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게 긴급 중재인에 의한 긴급 처분입니다. 제가 오프라인 수업 시간 때도 몇 차례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우리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이란 걸 한다. 법원에서 재판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당사자들의 어떤 재산상의 손실이라든지 어떤 피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재판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그 기간 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보전하거나 피해를 막거나 하는 차원에서 가처분 신청이 할 수가 있고, 법원에서 그것에 대한 어떤 타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 가처분 신청을 인용을 하는데, 중재도 그런 제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임시적 보전 처분, 긴급 처분 이런 표현을 씁니다만, 이런 제도를 통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긴급 중재인이 합니다. 긴급 중재인 제도 뭐 이렇게 불리기도 해요. 그래서 최종적인 중재 판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어떤 재산상의 손실이나 아니면 증거의 보전이나 이런 것들, 임시적 보전 처분이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 중재 신청을 하기 전이나 중재 신청 전이나 아니면 중재 신청을 했는데 중재 판정부가 정식으로 구성되기 전까지 요 기간이 걸리잖아요. 요때 그 이제 급한 사람, 일방 당사자는 임시적 처분을 신청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 또한 미국 중재협회에서 emergency 제도, emergency arbitrator system이라고 해서 긴급 중재인 제도가 있었고, 요거를 이제 대한상사중재원도 받아들여져서 이러한 제도를 할 수 있도록, 긴급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한국의 경우에는 대한상사중재원에서는 중재 합의 시기와 상관없이 2016년 6월 1일 이후에 합의된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뭐 사실 오늘 이거 제도 시작된 지가 벌써 이제 한 7, 8년 됐기 때문에 이제 크게 문제 없다라고 생각이 될 수 있고, 결국에는 이 긴급 처분도 뭐 알아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급한 사람이, 긴급 처분을 요하는 사람이 신청을 통해서 이 긴급 처분을 이제 진행을 하는 것인데, 그래서 결국에는 긴급처분 신청서라는 걸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청인이 자기가 알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피신청인이나 뭐 대리인 성명이나 주소, 연락처 이런 것들을 기재를 해가지고 간략하게 분쟁의 개요라든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용은 긴급 처분을 뭐 어떻게 해달라는지를 가장 뭐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뭐 증거물을 보존해달라라든지 판매나 매각을 중단시켜달라든지 뭐 등등등 그런 것들을 기재를 하고, 그리고 당연히 이런 긴급 중재인에 의한 긴급 처분을 하려면 당사자들 사이에서 중재 합의가 존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원용하려고 하는 중재 합의라든지, 그리고 이러한 긴급 처분을 요구하는, 신청하는 어떤 근거, 요지, 그러니까 뭐 어떤 구체적인 사실, 이런 것들이 기재가 되어서 일종의 중재 신청서처럼 긴급처분 신청서를 이렇게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긴급처분 신청서를 낼 때 어차피 이거는 중재로 본 게임을 치러야 되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상사 중재라고 하는 본 게임 전에 사전 게임으로서 긴급 처분을 요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긴급 처분 신청서와 함께 중재 신청을 함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 사무국이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면 이제 긴급 중재인을 선정을 합니다. 긴급 중재인의 숫자는 1명으로 하고요. 사무국은 그 접수된 긴급 처분의 어떤 신청서가 여러 가지 요건에 부합하고 긴급 중재인을 선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그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영업일로 기준으로 2일 이내, 빨리 해줘야 되니까 긴급 중재인을 선정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경우에 따라서는 뭐 반대 측이 될 수도 있겠죠. 그 다른 한쪽에서는 이렇게 선정된 긴급 중재인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긴급 중재인의 권한이 종료된 이후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 그렇죠. 그래서 빨리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진행이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이렇게 선임이 된 긴급 중재인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그 긴급 중재인 1명이 판단을 해서 이게 긴급 처분을 해야겠다, 안 해야 되겠다, 뭐 인용해야 되겠다, 기각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처분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뭐 적절한 그 결정을 해야 되는데, 긴급 중재인이 선정되고 나서 이 이틀 이내, 이 영업일 이내 절차 일정표를 만듭니다. 우리 원래 상사중재의 스케줄을 생각을 해보면, 중재판정부가 구성이 된 다음에 사전 준비 기일에서 심리 어떤 절차나 심리 기일이나 장소를 정하는 프로세스가 진행이 됐잖아요. 그거를 이틀 안에 끝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긴급 중재의 경우에도 심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전화로도 할 수 있고 서면 제출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해서 긴급 중재인이 자신이 선정된 날로부터 15일, 보름 15일 만에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기간은 연장할 수가 없습니다. 뭐 물론 당사자들이 다 합의를 하고 뭐 하면 연장할 수 있지만, 어떤 신청한 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반대쪽이 있겠죠. 그러면 잘 안 받아들여지겠죠. 이런 기간을 연장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당사자들 사이에서 이런 긴급 중재인에 의해서 긴급 처분이 내려지면, 이거는 최종적인 중재 판정과 동일하게 구속이 되고, 이를 당사자들이 이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긴급 중재인은 그럼 어떤 판정을 할 수 있느냐, 어떤 증거물이라든지 아니면 누구 당사자의 재산이라든지 채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전을 하는 조치를 취하거나 아니면 임시 처분을 하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긴급 중재인이 내린 그 판정은 최종적인 본 게임의 중재인,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는 게, 이 긴급 중재인이란 게 본 게임인 중재판정부가 구성되기 직전에 급하게 빨리 선정을 해서 급하게 조치를 취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긴급하게 내려진 긴급 중재인의 처분이 결국에는 본 게임의 중재판정부가 내린 그런 처분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리고 긴급 처분이 내려졌어요. 근데 본 게임의 중재판정부가 3개월 이내에 구성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거는 뭐 임시로 한 그것에 대한 의미가 없죠. 그래서 요 경우에는 더 이상 어떤 진행이 되기가 어렵다고 판단을 돼서 이 긴급 중재인의 처분이 효력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긴급 처분이 내려지면 빨리 중재판정부 구성이 돼서 본게임이 시작이 돼야 되고, 뭐 그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중재 신청이 철회되거나 뭐 당사자들이 중재 비용을 납부하지 않거나 하는 경우에도 긴급 중재인이 내린 어떤 처분이 효력을 상실을 합니다. 그리고 긴급 중재인은 본 게임에 진짜 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판정부가 구성이 되면 이제 자기 역할을 다 한 거죠. 그래서 이 자신의 역할을 마감을 하는 것이고, 이때 역할을 수행한 긴급 중재인은 뭐 별도로 당사자들이 합의를 하지 않는 이상 본 게임의 중재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정도, 그렇게 별도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긴급 처분을 내린 중재 판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긴급 중재인이 내린 긴급 처분이 있잖아요. 이것이 있다 해서 본 게임의 중재 판정부가 판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의 어떤 뭐 영향을 준다든지 구속을 한다든지 뭐 하지 않습니다. 뭐 긴급 처분은 처분대로 하는 것이고, 그 중재 판정부는 자신들이 어떤 자신들의 판단 하에서 각 당사자들이 제출하고 있는 준비 서면이나 증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독자적으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본 게임에 있는 이 중재판정부가 진짜 중재판정부이기 때문에 긴급 처분의 경우에 긴급 처분의 뭐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 처분을 정지시키거나 취소시키거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그냥 임시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그것이 이제 긴급 중재인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중재 절차에 대해서는 신속 절차하고 긴급 중재인 제도까지 쭉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절차적인 부분은 실질적인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프로세스를 어느 정도 우리가 다 학습을 했고, 남은 부분은 이제 중재 판정과 관련, 그리고 그 중재 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대한 내용들만 남아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도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제 조별 모임을 해서 시나리오나 그 중재 신청서, 중재 답변서 작성을 위한 그 어떤 업무를
그 일을, 과제를, 조별 과제를 이제 진행하기 위한 준비를 좀 해주길 바라고, 잘할 필요는 없어요. 잘할 필요는 없지만, 되도록이면,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것에 큰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역할을 나누고, 롤을 나누고 해서, 모의 상사 중재를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9주차 사전 제작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